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걸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향해 얼마 전엔 존경하는 부의장님이라고 했다가 상대 당으로 옮겨서 공천받으니까 채용비리 의혹을 문제 삼아 바로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걸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고요.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이또 히로부미가 잘 교육받은 인재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 정말로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3월 6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 격전지를 순회 중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는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주 왔다니까요. 또 이쪽에서 떡볶이 하나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병아리 사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만한 박스에다가 병아리를 팔고 그랬죠. 지금도 그때 아마 100원에 3마리 정도 그랬었어요. 제가 원래 청주 살 때는 말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을 갔는데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말 느리다고 대부분 놀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의식적으로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남들 안 보지. 마지막에 아기 귀엽네요. 안경을 장난감 삼아 이렇게 만지고 했어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한동훈 비대위원장 늘 찾는 지역에 갈 때마다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하곤 했는데 청주와의 인연은 있긴 있었나 봐요. 네, 청주하고도 인연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청주에서 유치원하고 국민학교, 옛날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었죠. 그렇죠. 네. 국민학교의 대부분의 기간을 청주에서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연이 있어서 요번에 육거리 종합시장에서 상인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 상인분들이 뭐 고향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기도 했고 네. 또 한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과거 청주에서 유치원하고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네. 학교 끝나면 이 시장에 와서 떡볶이도 먹었었고 병아리를 샀던 기억도 난다. 병아리 팔다. 그리고 청주에 살았을 당시에는 말이 아주 느렸는데 네. 5학년 때 서울로 가니까 네. 친구들이 말을 느리게 한다고 놀려서 의식적으로 빨리 하다 보니까 오늘날 좀 선을 넘어버린 것 같다라고 본인의 화법의 탄생 설화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서원대에서 학생들하고 오찬 간담회를 열고 네. 그 다음에 육아 맘들, 그러니까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인가 봐요. 예, 아이고. 그때 한 아기를 한 위원장이 이렇게 안고 네. 대화를 나눴거든요. 네. 그 아기가 한 위원장의 안경을 이렇게 네. 잡아채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지역 주민들과 정겨운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도 상대당의 아픈 곳, 뭔가 문제되는 곳을 겨냥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공천을 했던데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권양엽 후보는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으로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의 비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를 맞받아치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묘성 기자님, 이름 석자가 나오는데 이 논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요.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이 지역을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전략 공천을 했고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이분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단수 공천을 했는데 이 권향엽 전 비서관의 경력을 보니까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네. 배우자실 부실장을 한 거예요. 근데 배우자실 부실장이 배우자 비서 혹은 배우자 라인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이 되면서 사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역임을 했었지만 네. 개인으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나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일념으로 네. 공천 철회를 요청했고요. 아하. 경선을 요구했습니다. 경선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것을 받아들였고 현재 이 지역구의 현 의원인 서동용 의원과 2인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모양새는 애초에는 단수 공천을 했다가 지금 언론들도 이를 좀 지적하고 나서니까 모양새로 봐서는 경선을 치르는 거, 물론 이제 권향엽 후보가 경선을 요구하니까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경선을 현역 의원과 서동영 의원과 경선을 치르기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권향엽 후보의 단수 공천은 철회하고 경선 치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금 가만히 있질 않는 분위기 같은데요.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네, 명백하게 가짜 뉴스다라고 이제 강력 대응 방침을 세운 건데요.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이런 가짜 뉴스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형사 고발 조치까지 대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사천이라고 이제 논란이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민주당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권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만 한 30년 근무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의 이제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천 논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 가짜 뉴스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당대표의 아내하고는 사적인 연연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는 허위사실 유포로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할 것이고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가짜 뉴스는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민주당이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했어요. 이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법적 조치할 거다 그렇게 냈던데요. 제가 그거 3번 읽어봤거든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뭐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우리도 쉴드 치기 창피하지만 그냥 쓰지 말아달라. 쓰면 법적으로 귀찮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다 떠나서 배우자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고발 조치당한 한동훈 위원장도 다소 격앙된 반응으로 그런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이 가만 읽어보면 권양엽 후보의 과거 배우자실 부실장이라는 그 직함을 네. 비서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권양엽 후보가 과거 SNS에 수행했다라는 걸 올리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허위다 아니다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민주당도 이게 워낙 논란이 많이 되니까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선 것 같고 네. 국민의힘도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왜 문제 삼느냐 우리도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이건 말 그대로 어찌 보면 표현은 법이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의사표시라고 보고요. 법적으로 서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논란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따라가 봐야 이 논란의 핵심을 알 수 있는데 네. 사실 이 지역구가 정말 별안간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이 돼서 갑자기 남성이었던 이 서동용 현직 의원이 배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분이 누군가 당연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권양엽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갑자기 현역 의원들인데 갑자기 여성 특구로 지정돼서 단수 공천을 받았을까? 이게 보니까 과거에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이력이 있습니다만 배우자실 수행 부실장이라는 직함이 있으니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그걸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까 결국 물론 본인이 나는 그럼 정정당당하게 경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걸 받아서 경선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공천이라는 걸 민주당도 사실상 시인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이게 어찌 보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고발 조치는 당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라도 뭐 수사가 이루어질 좀 차분하게 지켜보고요.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금 밤낮 없이 유세 현장 지원 유세를 막 다니고 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같이 다니시는 분도 한씩 드세요. 기자분도 하나 드셔보세요. 맛있었다. 엄청 맛있습니다. 제가 상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사과 돌렸다 없어. 2만 원을 씁니다. 잘 얻어 먹었습니다. 이거 또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사인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근데 여기 유튜브 분들이 나 사인해달라는 결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주어진 권한으로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참 바쁩니다. 왜냐하면 영등포 갑에 나선 최현일 후보 지원도 갔다가 또 저렇게 밤늦은 시각에는 자신의 지역구도 갔다가 이렇게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누군가를 향해 쓴소리를 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단수로 추천을 안 해도 경선에도 너끈하게 원래 이기는 건데 맞습니다. 그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시는 바람에 좀 싱거워지긴 했습니다. 지금 상대 후보로 오늘 김영주 후보가 확정이 됐다고 하더군요. 예, 맞습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미 승부는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상대 정당으로 가셔서 하시는 말씀도 들어보니까 우리 당원 또는 우리 당이 공천해서 정말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의 말씀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묘성 기자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약간 엷은 미소를 띠고 말하면서 이상한 핑계를 대고 떠난 사람, 이거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지금 그 지원 유세를 가진 저곳 서울 영등포 갑의 현 의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두고 한 말인데요. 네, 김영주 부의장은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하위 20% 통보를 받은 직후에 바로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뒤에 빨간 잠바를 입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그리고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영등포 갑의 공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지원 유세 현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작심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역시 비판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김영주 부의장은 민주당과 국민들의 혐오에 맞지 않는 소위 채용 비리에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채용 비리는 지난 2014년 신한은행 채용 청탁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있었던 그것을 두고 한 말인데요. 네. 이것을 소명하라고 당이 요구를 했는데 김영주 부의장이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해진 그 기준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 점수에서 50점을 감점을 했고 그래서 0점 처리가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낸 채용 비리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이 영입을 했네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겁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저렇게 비유적인 표현 또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정말 어조는 나지막했습니다. 그리고 엷은 미소를 띄었지만 굉장히 아픈 표현들을 막 했잖아요. 김영주 의원에게.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달에 김영주 부의장이 당시 민주당에 몸담았을 때 하위 20%란 통보를 받았을 때 막 탈당 한 해 만에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백성원 변호사님, 네. 김영주 의원에게 했던 뭐 표현 같은 게 있잖아요.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이라고 표현을 했죠. 아, 그래요? 그 사실 그 공천 결과 그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의원 평가 결과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탈당 여부가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딱 하나네요. 뭘까요? 당이 바뀌었죠. 아. 그때도 채용 비리 논란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처럼 시스템에서 걸러졌다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좀 김영주 좀 의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좀 표현도 좀 격합니다. 뭐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시는 바람에 그리고 뭐 채용 청탁 비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이 결국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유가 좀 있는 게 영등포 갑이라는 지역구가 저번 총선에 김영주 당시 후보가 굉장히 압승을 한 지역구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거는 이제 뭐 앞으로 저희가 총선을 과정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현 국민의힘의 김영주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럼 민주당은 2석을 잃는 거예요. 아. 현실적으로.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좋은 자원이 나가서 된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뺄셈뺄셈 해보면 뼈아프단 그런 식이 말이죠. 되면 진짜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지역구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탈당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이 되자마자 굉장히 강한 말을 쏟아내는데 네. 그러니까 딱 이 얘기를 보고 좀 그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데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한번 했다가 제가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는가 보다 이런 얘기에서 한번 놀라야 된다는 적이 있었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기억이 날 듯 말 듯 해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소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그저 저 표 얻으려고 진짜 존경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던데 그 전혀 아닙니다. 말이란 맥락이 있는 거죠. 맥락이. 앞뒤 맥락이. 그래서 맥락을 무시한 참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 말은 결국에는 표현 따로 속내 따로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당시 지난달에는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했는데 어제는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거에 대해서 하재근 평론가님 뭔가 김영주 부의장은 이러쿵저러쿵 입장은 안 냈을까요? 그 김영주 부의장이 이재명 대표가 존경 발언을 했을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저를 존경한다는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 조롱하는 말로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2014년에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내가 연루된 것처럼 기사에 나왔는데 경찰에서 확인 소환한 적 없고 검찰 수사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국회부의장, 뭐 김영주 의원이라 할게요. 지금 국회의부장 자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다 끝났고 김영주 의원을 향해서 비판하는데 갑자기 지금 이 사람이 소환됐다면서요. 누굽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네,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SNS 계정에 이 사람 이름이 거론된 건데요.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 이런 글이 올랐던 겁니다. 사실 권성동 국민의의원 과거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강릉시 그러니까 이제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이제 재판을 오랫동안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즉 지금 김영주 의원과 관련한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과 권성동 의원 사건이 데자뷰가 되면서 이 채용 비리를 강조하고자 이런 글을 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고위원회 발언도 있었습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국민들을 취업시키려고 권성동, 김영주 이런 분들을 공천하는 것이냐, 국민들은 그분들에게 줄 서면 다 취업되는 것이냐라고 채용 비리를 꼬집었습니다. 난데없이 이랬을 것 같기도 해요. 백성원 변호사님,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 내 이름이 저기서 왜 나와 그랬을까요? 권성동 의원이 속이 부글부글 하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성동 의원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고 김영주 국회부의장 같은 경우는 기사에서 언론에서 의혹은 제기했지만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 기사는 지금까지 몇 개쯤 나왔을까요? 소위 말하는
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는 되고 김용준 부의장은 안 되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을 텐데 네. 권성동 의원은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가 아까 얘기한 걸 약간 라임을 맞춰서 받아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총선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소위 과거 통진당 그 위원정당을 해산됐던 통진당의 후신이 다시 또 국회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권성동과 김용주의 공통점을 맞받아서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점은 이러고 맞불을 놨습니다. 네. 어쨌든 총선 다가오니까 막 치열해요.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달석 갑에 이 사람이 공천이 됐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대구 갈서 갑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습니다. 네. 공천하면서 네. 공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약간의 정무적 판단도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대구 갈서갑 지역구에 현역 의원이 있다는 거예요. 현역 의원이 홍석준 의원이 있는데 네. 예, 홍 의원 현역 의원이 컷오프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깨졌다라고 하면서 반발했습니다. 당연히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은 백성원 변호사님 네. 그 5글자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이 뭘까요? 또 약간의 정무적 판단입니다. 그 많은 건 아니고. 약간의,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거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실상 호위무사처럼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옆을 지키고 변론 활동을 해왔죠.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위 TK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약간의 그 안쓰러움 뭐 그런 부분들부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걸 다 고려한다면 소위 정통 보수 지지층들에게는 지금 이런 공천이 크게 어필할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한 것. 네. 그게 아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약간의 정무적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도 그동안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대중적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내가 왜 난데없이 지금 컷오프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반발이라보다 지금 이의 신청을 한 상황인데 일단 공관위에서 생각을 하는 건 홍석준 의원은 일단 이 지역을 빼고 다른 곳 요즘에 이제 국민에서 많이 하는 현역 의원을 조금 소위 말하는 험지에 보내는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동하는 걸 고려하는 것, 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아마 약간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뭐 돌려막기라는 표현도 쓰던데 어쨌든 그런 식의 배려도 아마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지켜볼 거고. 그런데 김묘성 기자님,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에 총선 처음 출마하는데 바로 공천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무려 7전 8기의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대박 건데요. 사건. 말 그대로입니다. 무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처음으로 정계 진출을 도전한 것은요. 2004년입니다. 대박. 17대 총선이에요. 지금 표도 한가득 어머, 있죠. 진짜예요? 어머. 네, 2004년 17대 그리고 18대 19대 총선까지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 군포에 출마를 했지만 이렇게 차례로 낙선을 합니다. 연거푸 와. 3번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었던 2016년에도 총선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잖아요.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송파을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수 공천에 있어서 여러 곳에서 참 많은 반발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른바 김무성 대표의 옥새 투쟁, 옥새 들고 저 멀리 가셨다라고 옥새 해가지고 들고 나르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후에 2020년, 그러니까 21대 총선에도 나가는데 이때는 또 울림을 주었던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보수의 결집을 호소하는 내용의 옥중 메시지를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고배를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선거 도전입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장에 출마를 선언하지만 여기서는 경선에서 또 탈락을 했어요. 같은 해 5월은요. 홍준표 의원이 이제 대구시장이 되면서 그 자리가 비잖아요. 네. 대구 수성을의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보수의 심장,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게 되면서 8번째 선거에 도전하게 됩니다. 야, 이거 얘기 듣고 보니까요. 유영하 변호사 개인의 정치사만 놓고 보면 4글자네요. 파란만장했어요. 그런데 보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대구 지역에 지금 공천을 받은 거요. 유영하 변호사에겐 누가 뭐라 해도 든든한 지원군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바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면은 제가 대통령 모신 지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좀 멀리서, 그런 때로는 아주 가까이 있어. 죄송합니다. 요즘 좀 목이 자주 메이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하도 기막힌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저는 그 정치 일선은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재임 중에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 누군가가 이제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정치를 떠났고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겠다. 여기까지는 들으면 이제 손 놨구나 했는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뭔가 알 듯 모를 듯한 여운을 남기네요. 내가 재임 중 못한 일은 누군가가 나서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 누군가가 유영하 변호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일단은 뭐 지금 유영하 변호사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오랜 시간 저렇게 가까이 지낸 분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하는 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뭐 국민의힘을 위해서 뭐 지원 유세 나선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뭐 유영하 변호사가 뭐 시장을 돌 때 한번 잠깐 같이 나오신다거나 인사차 그런 정도로 해서 유영하 변호사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좀 힘을 주시려고 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저렇게 그 토크 콘서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저렇게 시장에 함께 동행을 한다거나 하는 모습 정도로 유영하 변호사를 지원하는 모습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만약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저런 모습이 연출된다면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정말 천군만마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 좀 지켜볼게요. 그런가 하면 어제도 저희가 그 얘기 해드렸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에게 뭐 1대1 토론에 너 나와 한판 붙자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1대1 토론의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저도 제안했어요. 김건희 여사와의 1대1 토론을 제안한다. 사회자는 한동훈이 맡아도 상관없다. 나도 물어볼 게 많다. 김건희 여사 제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국회의원 출마조차 못한 사람하고 제가 격이 맞지 않는다. 야당 대표의 상대는 당연히 여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의를 두고 경쟁하는 총선 국면이에요. 당연히 저와 토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돼. 대신 묵비권 드릴게요. 그리고 정청래 뭐 이런 분들이 자기가 누구랑 토론하다 이런 얘기하죠. 이재명 대표께서 정청래 같은 분 데리고 나오셔도 됩니다. 야, 이게 이제 모양새가 토론의 챌린지가 되는 것 같잖아요. 너 나랑 붙자. 아니야. 넌 나랑 붙어야 돼. 아니, 나랑 붙자니까. 뭐 이런 거 같은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런데 이 줄줄이 토론 챌린지에 나도 있다. 손을 든 사람 있다면서요. 앞에서 이름이 잠깐 나왔었던 권성동 의원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권성동 의원 과거에 무죄 받았던 그 채용비리 의혹 그걸 갑자기 언급을 해서 아닌 밤중에 물벼락을 맞은 듯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여기서 이 토론 제안 이 릴레이에서 손을 딱 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가 답을 못하니 제가 답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좀 세게 말을 했는데 이 대표와 이석기는 범죄인이고 둘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인했다. 둘은 경기동부 연합이라는 종북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다. 제 지적에 동의를 못하겠다면 직접 반박하라. 서로의 물음에 대한 답을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심판받자. 시간과 장소 모두 맞출 테니까 제 제안에 조속히 답해달라. 이렇게 세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지금 뭐 그 토론 챌린지라고 하나요? 이 토론 챌린지를 계속 이어나가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번 첫 토론 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토론 관련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나랑 토론합시다가 아니고
방송사에서 양자 토론을 제안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받았고 이재명 대표는 안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이재명 대표한테 토론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닌 상황이라는 거는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사실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을 지휘하는 두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는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자칫 이 토론 챌린지로 그게 오히려 지금 이 원래 목적이 취지가 좀 훼손될까 봐 그러니까요. 아주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좀 무색해지고 퇴보될까 봐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토론회가 성사가 될지 그걸 또 끝까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제목 보세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요, 손정혜 변호사님.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난 1일에 제주의 한 주택가에서 포착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설명보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빨리 달리는 모습 보이고 계신가요? 다리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절대로 빨리 감기 한 거 아닙니다. 네. 오른쪽 보시면 차량 한 대 지나가잖아요. 실제 달리는 진짜 차량보다 차보다 빠르다. 대박. 진짜 빨랐습니다. 오. 야, 아니 근데 진짜로 딱 화면으로 영상으로 보여드리니까 차보다 빠르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근데 김효성 기자님 지금 무슨 올림픽에 나가도 될 실력인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처하면 갑자기 초능력이 생기나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도망치던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앞에 상황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던 그 남성이거든요. 작은 상자를 열어서 안을 확인해 보는가 싶더니 이렇게 냅다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네? 계단도 막 두 칸씩 공중공중 뛰어오르면서 재빠르게 대문 밖으로 나가버리고 마는데요. 아하. 큰 길로 나왔던 이 남성, 아까 보신 것처럼 정말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데 그 뒤로요. 한 여성이 모자를 정말 내팽겨치면서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역부족이에요, 근데. 지금 저런 아이고, 저렇게 앞에 장면까지 보니까 이제 저 뒤에 장면이 다 이해가 되는 건데, 하재근 평론가님, 난데없이 이 추격전은 왜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쫓아가는 분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저게 지난 1일에 제주시 일도동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그 중고거래 앱에 어떤 분이 명품 시계를 판다고 매물을 올린 거예요. 네. 근데 저 사람이 남성이 명품 시계 구매한다고 연락을 해와서 만나게 된 겁니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저 남성이 제품 상태를 좀 확인하겠다고 얘기해서 판매자가 건네줬는데 그걸 받자마자 저렇게 뛰어간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문제는 저 시계가 네. 1,900만 원 상당의 시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저거를 눈앞에서 갑자기 들고 뛰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머나. 저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가더니 택시를 잡아타고 도주해 버렸습니다. 세상에 저 몹쓸 인간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데서 저런 짓 하기 전에 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잡았습니다. 어머. 일단은 저희가 좀 영상 다 보고 있잖아요. 네네. 최초의 그 박스를 받는 장면, 들고 뛰는 장면, 도주 경로까지 저희가 다 보고 있죠. 네. 지금 CCTV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녁에. 그래서 저 남성이 저렇게 가다가 택시까지 타는 것까지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야. 근데 여기서 택시 기사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데요. 네. 근데 저 남성이 택시에 타서 이제 누군가랑 통화를 하는데 아하. 내용이 좀 심상치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오. 뭐 아마도 뭐 내가 뭘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뭐 이런 내용을 얘기했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택시 기사가 조용히 엿듣다가 경찰한테 이 절도범이 어디로 갔냐면요 하면서 전당포로 갔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이 명품 시계를 훔쳐서 이 시계 자체는 바로 돈이 안 되잖아요. 시계니까. 전당포에 팔아서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딱 이 절도 발생으로 이 2시간 만에 이 남성을 검거하고 이게 정말 전당포에서 현금을 쏴주기 직전에 경찰이 잡아서 시계도 무사히 회수했고 네. 이 피해자 손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잡아놓고 보니까 이 남성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였습니다. 뭐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대목에서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택시 기사님께서 결정적 역할을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잡고 봤더니 뭐라고 이 정체가 뭐라고요 세상에? 네, 차보다 빨랐던 이 남성 10대라고 하고요. 더군다나 혼자 버린 짓도 아니었습니다.
공범 2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공범들도 고등학교 동창인 10대였다고 하고요. 사전에 3명이 모여서 계획을 짰다라고 하는데 네. 알고 봤더니 동창이었던 공범 2명 네. 이미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도 전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유흥비 그리고 이 생활비로 빚을 지니까 절도를 공모했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직접 나간 사람만 전과가 없고 뒤에 있었던 공무원 사람들은 전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도 빨리 잡았던 것은 택시기사님이 그 전당포 위치를 들으시고 기억해내신 거잖아요. 이 경찰에서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사님 정말 잘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 볼 때마다 걱정되는 게 요즘 개인 간의 중고거래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이제 물건을 갖고 도망가는 경우지만 혹시라도 정말 흉기 강도로 돌변할까봐 그런 흉측한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이런 사건 전해드리면 활발했던 중고거래가 더 위축되고 서로를 불신하게 될까봐 또도 걱정됩니다. 제발 그런 일은 정말 뿌리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트로트 국가대표의 품격이다. 일단은 멋지긴 한데 부담도 엄청 되는 표현 같기도 해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나라를 위해 뛰는 것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죠. 트로트 한일전을 위해 준비했던 우리 현역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젠 그 실력을 뛰어넘어서 국가대표로서의 어떤 자격,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 무대를 메들리로 이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우리가 발라드계에서 살짝 훔쳐온 보석 같은 분입니다. 그분의 무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이곳에 와서 정말 그 무대 하나 또 노래 한 곡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절실한 그런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무대가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손을 놓고 돌아설 때 부엉새고 불어다오나 두었소 못 잊느냐 마양촌 신세 비 내리는 고모령을 언제 놓느냐 언제 야, 진짜 현역가왕이 탄생시킨 원래도 잘했지만 하재근 평론가 진짜 린 씨의 또 다른 매력을 우리가 발굴해낸 것 같아요, 진짜. 네, 린 씨가 저런 노래를 부를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상상을 못했었는데 그 전까지 발라드 OST의 여왕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가요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는 거예요. 뭔가 그 심수봉 씨의 맥을 잇는 듯한 느낌도 있고 이 이번에 또 현역가왕 무대를 통해서 린 씨가 어르신 팬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의 연령대가 확 하고 넓어지면서 가수 생활에 이막이 열렸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일본 대중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이번에 린 씨는 현역가왕 출연하면서 절실하게 노래하는 동료 현역 가수들을 만나서 나도 무대 하나 노래 하나에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면서 한 프로그램의 최근에 녹화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명웅 씨하고 듀엣을 하고 싶다.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여러 매체가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김묘성 기자님 혹시 현역가왕에 린 씨가 처음 출전했을 때 시청자분들이나 팬분들 또 국민분들께서는 혹시라도 일부 중에
트로트나 한번 해볼까라고 나온 거 아니야라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신 분도 계실까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린 씨의 활동, 이 참가를 두고 반신반의했던 부분이 그래요? 있죠. 또 본인도 마찬가지로 이 트로트의 외길을 걷고 있는 다른 동료 가수들에게 좀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는지 더욱더 진심으로 진지하게 이 무대를 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일까요? 린 씨가 유난히 애정어린 마음으로 애끼고 있는 네. 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막내 같지 않은 막내지만 황금 막내입니다. 김다연 양의 무대 보고 오시죠. 네. 그냥 오디션에 나가는 애와는 다르게 어쨌든 현역으로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나쁜 부분이 있구나를 현역광 통해서 알아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어릴 때 철부지로 자랐지만 지금은 알아요 떠나는 것을 엄마 품이 아무리 따뜻하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민들레처럼 조용히 나만 혼자 손을 흔들며 두둥실 떠나요 민들레처럼 돌아오지 않아요 민들레처럼 아마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현역광 보시면서 손정혜 변호사님 참 다현 양 많이 성장했구나 이걸 진짜 느끼실 거예요. 네, 노래 실력 뭐 쭉쭉쭉 성장하는 것은 같이 눈으로 귀로 들으셔서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제 키도 컸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지금 사춘기 중학생이니까요. 네. 이제 축축축 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목소리는 한결같이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상큼하고 달콤하다, 순수하다 이런 표현이 딱 맞을 것처럼 지금 하얀 민들레도 원래 진미령 씨 곡인데요. 이 열창하는 모습 보면서 또 한 번 또 사랑에 빠지신 분들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김다연 양이 최종 상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또 이 프로그램 최연소이기도 합니다. 네. 꿈이요 글로벌 가수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한일 강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어 공부까지 하고 있다라고 와. 합니다. 읽고편 살짝 보니까 진짜 일본어 공부 조금 열심히 했다 드는데 실제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다부지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다현 양인데 정말로 김묘성 기자님 다현 양 보면 저 작은 책에서 어떻게 폭발적인 가창력이 나올까 감탄하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사실 현역 가왕에서 다현 양이 나이로는 가장 막내지만 내가 다현 양보다 키는 더 작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한 또 현역 가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현 양보다 작은, 정말 자그마한 그 체구에서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내는 가수입니다. 현역 가왕 탑7 중에서 탑4, 탑3 지금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탑2 마이진 씨의 무대입니다. 야. 데뷔 11년 차인데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가지마 통화줄로도 못 잡는 청춘 비련만 한숨만 제발 남지 않는 삶이 되길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적 없다면 그거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마이진 씨 보면요, 백성원 비사 이제 무대를 이제 여유 있게 가지고 노는 막 그런 느낌이 막 묻어나요. 아 근데 고백하자면 저도 이 현역광장의 마이진 씨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뭐 진짜 저도 어머 솔직히 너무 몰랐잖아요. 어머 제가 솔직히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냥 되게 그냥 보이 씨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점점 하다가 정말 대중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2등까지 했죠. 네. 사실 우리 조금 전에 4등과 3등 린 씨와 또 다현 양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원래 잘하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11년차 무명인 마이진 씨가 정말 이 현역과 무대를 통해서 2등까지 치고 올라온 건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 그러니까요. 없고 네. 그래서 그런가요? 한국기업 평판연구소의 트롯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이제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에서 탑10에 들었답니다. 그래요? 남녀 와. 트로트 가수 합쳐서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현역광을 통해서 마이진 씨의 매력에 흠뻑 빠지신 것 같습니다. 하하. 정말로 마이진 씨 매력 앞으로도 어떤 매력이 펼칠지 기대가 되는데 지금 보세요. 트로트 국가대표 4위, 3위, 2위까지 만나봤는데 혹시 김묘성 기자님 그렇다면 혹시 5위를 만나보나요? 아닙니다. 1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대 현역 가왕 전유진 양의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하. 이번에는요. 전유진 양이 가왕이 아니라 공주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네? 인터뷰도 보시고 무대도 확인하실 때 아하. 그 화면 속에서 전유진 양에게 리본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는 것도 와, 요런 재미가 거 되게 되지 잘해요, 또,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 항상 저는 경연에서 제 기량을 발휘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안 될 줄 알았는데 많이 칭찬도 해주시고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때는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날 떠나요. 말도 안 돼 핑계 어쩌면 잘 갖다 붙여 뻔뻔하게도 쓰러집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먼 곳에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가던 게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이젠 그만 나를 놀려요. 가던 길 돌려왔다가 다시 가면 나 정말 쓰러집니다. 야, 진짜 멋진 무대를 선보였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요즘은 진짜 전유진 양 보면 막 빛이 납니다. 빛이 나 진짜. 네, 전유진 양이 점점 난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전유진 양이 저런 걸로 유명해진 가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성 표현으로 유명해진 가수였고 그래요? 감성 표현만으로 국민 신드롬을 이미 일으켰었는데 근데 이번에 현역강 무대에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폭풍 고음까지도 선보였고 뭐 샤우팅 이런 거 선보이더니 그 무대 속에서 막 깨방정 안무 이런 것까지 했었거든요. 점점 많은 장기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뭐 댄스에서 거의 뭐 숨 쉬듯이 안무를 하는 지경까지 그러니까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노래는 노래대로 막 퍼포먼스는 퍼포먼스대로 다 되는 가수가 된 것 같고 이대로 일본 무대에 서면 야. 일본에서도 또 한번 파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아마 이제 3월 26일 첫 방송됩니다. 한일 트로트 가왕들의 맞대결, 한일 대결. 이제 우리 탑7의 뭔가 긴장감도 높아질 텐데 뭔가 즐기는 마음으로 그 태극마크의 무게감을 너무 짊어지지 말고 즐기는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카드 분실 시 여러분 혹시 카드 분실에 분 경험이 있으실까요? 혹시 분실하실 때 김묘성 기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카드를 분실해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설마 남의 카드를 쓰겠어? 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왜요? 설마가 사람을 잡거든요. 준비된 영상 확인해 보시죠. 네.
네, 검은 외투를 입은 한 남성이요. 무인 사진관으로 들어갑니다. 사진 촬영하는 곳을 이렇게 슬쩍 보더니 분실물 보관함으로 가서 카드들을 이렇게 봅니다. 어머나. 잃어버린 카드를 찾으러 온 걸까요? 아니요. 카드를 전부 꺼내서 손에 어머나. 쥐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기 카드 생김새가 기억에 나지 않았던 걸까? 네. 아주 신중하게 카드를 보더니 겨우 한 장을 슬쩍 골라서 네. 손에 쥐고 가게를 이제 나서게 됩니다. 이 남성 왜 이렇게 신중하게 카드를 고른 걸까요? 아니 근데 카드 잃어버렸으면 하재근 평은 자기 카드는 늘 쓰던 거라서 딱 봐도 이거 내 거네. 아니면 또 이 영문 표기가 있으니까 이거 내 거네. 또 뒤에 이렇게 서명해놨으면 그거 내 거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카드를 찾는 거였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에 디자인을 보고 찾거나 네. 아니면 디자인 보고 찾을 수가 없으면 뒷면을 돌려서 이름을 보고 확인하면 되는데 네. 왜 저기서 저렇게 카드를 유심히 보고 있는지. 근데 또 카드 절도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절도 같으면 집어가면 되잖아요. 다 가져가면 되는데 근데 맞아. 왜 또 저렇게 유심히 볼까? 매우 이상했는데 네. 절도가 맞았습니다. 네? 저게 무인 사진관에 들어와서 분실 카드들 모여 있는 저 함에서 카드를 절도하는 광경이었는데 왜 저렇게 유심히 골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저 안에는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뒤섞여 있잖아요. 신용카드를 고른 것이 아닐까. 어허. 근데 신용카드 중에서도 좀 한도가 높아 보이는 카드, 좀 고급스러운 카드 그런 걸 고른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마치 카드 여러 장 중에 어느 것을 고를까요 하듯이 늘 막 계속 고르다가 하나 골랐단 말이에요. 세상에 저 훤한 대낮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피해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혹시 방금 전에 실물 카드 사용하셨는데 570만 원권 결제하신 거 본인 결제 맞으시죠? 하고서 어머 대박 사건.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570만 원 결제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아까 저렇게 카드 쇼핑을 했던 저 20대 남성 그 카드를 쥐어들고 1시간 만에 강남구 한 휴대전화 매장에 가서 570만 원을 현금 결제를 한 겁니다. 세상에. 피해자는 한 적이 없으니까 그 전화 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저 무인 사진관에서 저렇게 여유롭게 카드를 골랐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머나.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00차례 이상 다른 사람 카드를 사용을 했고요. 세상에. 훔친 카드로 얼마나 썼을까요? 피해액이 무려 8천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 그러니까 카드 명의인이겠죠. 피해자는 무려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100차례 넘게 남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동안 저 인간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무려 석 달 동안 추적을 피해서 저렇게 많은 피해를 야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27일 드디어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덜미가 잡혀서 이제 검거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이 남성 벌어들인 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하는데 남의 신용카드로 뭘 샀냐면 휴대전화를 샀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판 돈만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저런 몹쓸 인간이. 일단 이 20대 남성 구속된 상태이고요. 휴대전화 작물이잖아요. 네. 이 휴대전화 판매 경로도 추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수법은 절대 아무 생각하지 마. 절대 저런 건 따라하지 마시고 남의 물건은 절대 견물생심하지 알기를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 못된 인간 법의 처벌 따끔하게 받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에는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 어딜까요? 백성원 변호사님. 네, 미국인데요. 어허. 제가 오늘 확실히 느낀 건 제작진이 지금까지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고인 것 같습니다. 왜요? 뭔데 또? 항상 높은 곳에 걸리는 건 저를. 네. 정말 저는 상상도 못할 아찔하게 높은 곳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네. 자, 다리 한가운데 난간을 뚫고 아슬아슬해 걸려있는 화물 트럭 어머나. 보이시죠? 네, 무려 22m 높이입니다. 저 세상에. 다리. 바로 깊은 강물 한가운데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인데요. 아이고. 트럭 안에는 여성 운전자 한 명이 탑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공중에 매달려 있죠. 다행히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안전 로프를 매달아서 구조 작업을 펼쳤고요. 정말 천만다행히 무사히 운전자를 구출했다고 합니다. 야, 운전자 구출했다니까 일단 다행이긴 한데 어쩌다 보세요. 저 큰 화물차가
지금 난간을 들이받고 진짜 떨어지기 일보 직전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저곳이요. 미국 인디애나주 남부와 켄터키주의 루이비를 연결하는 다리인데 이 네. 다리에서 삼중 추돌 사고가 벌어진 아이고. 겁니다. 그 삼중 추돌 사고 사이에 있었던 트럭 한 대가 방향을 잃으면서 무려 22m 아래의 강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세상에. 즉각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고요. 구조 작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차량에서 트럭 운전자를 꺼내서 구출하는 데 한 40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고 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다리에서 옮겨졌다고 합니다. 아하. 저건 진짜 구조대 분들도 진짜 식은땀, 진땀 흘렸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운전자분도 저 트럭 안에서 미동도 하지 않죠. 왜냐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가는 그 충격으로 여파로 차량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숨지고 있었을 테고 구조대도 차량을 흔들리지 않게 운전자를 구조하려고 안간힘을 썼을 거 생각하니까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이곳에서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정말 말 그대로 말을 잃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네, 고속도로 중간에 멈춰선 차량들 보이시죠? 무슨 일일까 잘 보니까요. 말 2마리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머! 역주행으로 달려오는 말들 때문에요. 놀란 운전자들이 이제 멈춰선 겁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 손뼉도 쳐보고 뭐 이래저래 해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말들은 달립니다. 이렇게 질주 끝에 고속도로 출구에서 밖으로 빠져나갔다는데 도대체 이 말들은 어디에서 나타났고 또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와, 일단 운전자분들로 기겁을 했었고 막 저 운전자분들 중에 지금 소리는 안 들립니다만 뭐 빵빵 해본 운전자분들 있을 테고 앞서 경찰분들은 여기로 와 박수 치던데 저 말들은 지금 겁없이 도로를 질주하는 저 말들 대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근데 저 말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 뭐 말 2마리가 놀라지도 않고 굉장히 평온하게 이렇게 초원을 달릴 것처럼 차 주변에서 뭐 차를 뭐 공격하거나 어허. 하지도 않고 차를 피해서 이렇게 달리잖아요. 일단 역주행하고 있어요, 말들이. 네, 그래 좀 많이 훈련된 말 같지 않으세요? 경찰 기마대 소속입니다.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차량도 물론 서 있지만 말 자체가 지금 별로 당황을 안 하고 지금 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저게 지난 2일 미국 북동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일인데 네. 결국 경찰이 유도해서 이렇게 고속도로 밖으로 해서 원래 본인들 숙소로 이제 들여보내는 과정이었는데 기마대 소속 말들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탈을 해서 저렇게 고속도로로 진입했던 거라고 합니다. 아하. 지금 유유히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진짜 차량에 부딪혀가지고 운전자가 놀라고 또 저 아마 모르기 비싼 말일 거예요. 저 말들이 안 다쳐서 천만다행히. 왜냐하면 말들이 역주행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운전자분들도 하재는 평론가님 진짜 운전자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놀랐겠죠. 네. 고속도로에서 뭐라도 역주행해서 뭔가가 다가오면 무조건 놀라게 마련인데 역주행하는 그 다가온 대상이 말이라고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네. 무슨 영화 속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뮤직비디오인가 드라마인가 촬영 중인가 막 네. 어리둥절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다쳤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 네.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이 이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뭘까요? 말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아하. 저 말들은 그래도 원 없이 뛰어봤다. 그러네요. 말이 다치지 않게 배려해준 운전자들도 고맙다. 그러네요.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말 되는 이야기였습니다.